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부득이하게 최저임금을 1,500원 올린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울 수도 있죠.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한계 기업들, 마지막 컴퍼니들이 좀 힘들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또 뭐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1,500원 올려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청정부지로 속고 있는 이 임대료, 그다음에 지금 이 소상공인들 평균 부채가 1억이 더 넘습니다. 이 부채. 그다음에 이 대기업이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이 골목 침탈, 이런 것들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관이 되시면 말이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1,500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이 승자독식 구조를 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 장관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벤처 붐 등을 조성해서 창업국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도 혁신 창업국가를 조성해서 창업을 촉진하고 또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투자가 왜 안 되는 거죠?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아까 김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기업들의 산하요금이 800조. 그 다음에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한 600조 이상 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부 요구가 말이죠. 한 4천억 달러 됩니다. 약 400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들 따지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넘치고 넘쳐 흐릅니다. 근데 이 돈이 이 실물 시장 섹터로 들어오질 않고 말이죠. 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중소기업,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붐을 일으켜서 이 흘러다니는 이 과잉 유동성이 전부 이 실물 경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넘쳐 흐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장에. 네? 투자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좀 이 중소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아이디어가? 네,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넘치는 이 자금을 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코스닥 시장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좀 그런 건 시간이 없으니까 유념해서 네. 좀 규제 풀 건 풀고 해서 있잖아요. 이 자금들이 좀 벤처, 실물 경제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이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2017년에 중앙정부 창업자금이 있어요. 이게 한 2조 한 7,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창업자금이 중기청,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노동부, 특허청에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이 때도 주문을 했지만 지금 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들 중앙부처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딱 한 방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나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좀 모아야 된다. 모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 돈이 내려갑니다. 각 부처별로 쫙 내려가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도 각 과별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도 몰라요. 이게 수도꼭지처럼 그냥 쭉 빨대 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모아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거버넌스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고, 이래서 좀 이 돈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관님이 되시면 이 정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업자금 이거 쓰는 거 보면 이게 대부분 80%가 정치자금 융자예요. 돈 꾸어주고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업이 됩니까? 그리고 이 멘토링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사업들은 또 중기부가 안 해요. 이건 또 과학기술정보가 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부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다 모아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유념하시고, 정말 그래야 이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쪽에 전문가 그렇죠?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융자 중심의 이런 금융 지원은 빨리 투자 지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나주화선 출신 송금주입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장모가 딸 증여 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제 자료 열람을 하고서 물론 자료 자체출이 부실합니다만 그 자료 열람을 하고 느낀 것은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참 얄밉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빌딩의 월세가 공동계좌로 들어가고 딸은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와 이자 소득세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임대소득을 누가 1년 단위로 받습니까? 이자도 1년 단위로 내고, 그렇죠.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작년 2016년에 리모델링 등으로 손실이 나서 사실 딸이 받을 월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굳이 선배당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서 형식적으로 엄마 이자를 갚도록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선배당이 아니고 그 보증금 받은 거에서 채무 잡힌 거에서 좀 남은 게 있어서 아니, 그 손실이 나서 15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가 배우자 이자, 엄마 이자 내는 명목으로 통장 계좌 이체를 해서 그 돈으로 엄마 이자를 내게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네, 그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실질은 이 빌딩의 월세는 배우자 언니의 명의로 된 공동계좌로 받고 돈은 배우자 언니와 배우자가 나눠서 가지고 딸의 계좌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는 자금 세탁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딸 명의만 빌려서 증여세를 줄이고 실제 사용은 관리는 배우자께서 하신다면 이게 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존경하는 송범주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답답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카운셀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가진 분들이 얄미운 거래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월세를 모아서 엄마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 갚고 있다. 월세 중 일부로 이자를 갚고 있다. 이런 거는 실제로 보면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은 돈 엄마가 집에 가서 준다고 가져가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 증여를 통해서 세금 덜 내고 시간이 흘러서 딸이 성인이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은 다 정리해주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저희 취지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딸이 성년이 되기까지에는 소득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매년 이걸 회계 정리를 해야 되고 회계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까지 하면서 이 거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겠구나.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재산이구나. 그래서 명의신탁 얘기도 나온 겁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하면 증여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불법 증여가 되는 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 규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중기부에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부분은 복합 쇼핑몰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답변 온 걸 보니까 복합 쇼핑몰 브랜드 파워를 빌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기부에서.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그렇게 깊이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복합 쇼핑몰 규제는 지금 진입 규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진입 규제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영업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 2회 이상 휴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영업 규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 후보자께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로 상생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이제
상호 간의 그러니까 상생 제가 쇼핑몰, 백화점 등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검토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유통시설 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중기부의 답변처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견지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소상공인들도 저희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따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송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 언론에서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 홍종학 후보자는 딱 여기에 맞네요. 캠프 출신이고 코드도 맞으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다른 캠코더 이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당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또 일자리는 없고 또 청년들 실업도 없고 경제는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이 30%고 자영업자는 5년 생존율이 16%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을 창업하면 안 되는데 거의 84%가 망하는데도 무모하게 들어와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론상에서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선순환을 하자 하는 거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 기업이 일자리나 분배나 복지의 창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지금 모든 정책이 세계 각국이 보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까 하는 그 고민하에서 모든 정책을 피는데, 우리 지금 현 정권은 기업을 지금 자꾸 쫓아내는 거 아니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자꾸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도리어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뭐냐 해서 옛날에 성공한 개혁이라고 해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보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재구축도 했고 재정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그 나라가 그리스 같은 경우 근로자 중심으로 갔고 공공부문 확대를 했고 무차별적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 성장, 인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규제를 좀 풀고, 법인세도 좀 낮추고, 공무원 늘려봐요. 국민들 불편합니다. 공무원 느는 만큼 그만큼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정부 간섭이 세져가지고 시장 경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자꾸 정부가 옆에서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돌려라, 또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동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성노조도 양보를 해야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하고 작은 정부하고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고 법인세 인하되는 곳에 기업가가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노조가 설치고, 저희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죠.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하고. 그러나 대기업하고 재벌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빨리 커서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빨리 커서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악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많이 지금
아까 저 김병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선 대기업의 고용률이 52%가 넘잖아요. 우리는 12%고. 그럼 대기업이 많아져서 그 고용을 많이 하면 이 자영업자들, 무모하게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규제를 좀 완화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 기본법 하자. 그 다음에 규제 프리 전법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또 수도권 규제도 좀 완화하자 하는 게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좀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부가 혁신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관점, 기업들의 투자력을 일으키는 데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연한 정혜섭 의원님 그 말씀에 저는 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혁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렇고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혁신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높이지만, 이게 숙달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기술이 높지만 임금이 약간 높아서 해외하고 경쟁이 되는데, 기술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의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베트남 같은 데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냥 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한쪽에 저희 우려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기업이 바로 그 임금을 높여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그 복지를 마련해주는 것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고용보다는 사실은 수출이라든가 투자에 그 강점을 뒀다면, 그쪽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이 고용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면 혁신 능력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절충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보면 같은 것 같지만요. 뭐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 노력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고용 다 해야죠. 그리고 고용 친화적인 정책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더 적은 것은 기업하려는 의욕이에요. 기업하려는 의욕이 없으면 뭐 혁신이고 뭐고 돌아오면 다 버리죠. 기업하려는 의욕만큼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문제가 아까 잠깐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사무실에 대구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구엔 정치가 없습니다. 대구엔 경쟁이 없습니다. 대구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귀가 제 사무실에 쓰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에 대해서 홍정학 후보자가 말한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친화적인 것보다는 좀 밀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클로즈리하게, 프렌들리보다는 클로즈리하게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기업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그 열매, 그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만 기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도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행복하고 벤처기업은 좀 신명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벤처기업 시장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좀 M&A 중간 회수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술 탈취 문제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생각 분위기인가 하면 대기업들은 개발된 그야말로 이른바 개발된 어떤 기술을 인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카피캣 뺏겨서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가 기술 개발한 사람은 이 기술을 평생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M&A 시장에서는 이리 발전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술형 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구나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일 걱정하는 것은 창투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지금 하는 주식회사형 벤처 캐피탈이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해서 지금 굉장히 느려서 추경에 8,600억을 했고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상당한 금액을 모태펀드를 통해서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형 벤처 캐피탈이 될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85% 이상이 이런 창투사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캐피탈리스트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모험 아닙니까? 벤처 모험. 이 자금 자체가 그야말로 리스크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자본이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살펴봐 주셔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이제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좀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라 그러면 안 하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면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 찾아서 이 모태펀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한국 벤처 투자가 창투사를 관리하고 해나갈 때도 이렇게 어떻게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셔야 이게 정말 우리 벤처 시장 생태계가 신명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홍일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밀착적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창투사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현장 경험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가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꼭 제가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것 가지고는 그런 노력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홍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자, 화면 좀 아까 하다가 화면 여기 안 나왔네. 자, 후보자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국회의원 시절에 일을 잘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40명을 보좌관, 비서관 교체하는 게 평균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바꾼 이유가 뭐였어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해명을 드렸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 인턴만 해도 17명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4년 동안에 1년 임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40명이 네. 내부 승진에서 3차례 승진을 한 게 다 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빼면 몇 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나간 사람 중에 좋은 자리로 찾아 나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그러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타달려놓은 게 아니고 제가 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적재적소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 잘 뽑아서 일 잘하시려고. 저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저는 그 잘못된 그 보도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돌아보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고 예. 저희 같이 일했던 보좌관 비서관들이 지금 다 잘 돼서 좋은 자리에 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4년간 계속 4년간 있던 것도 중요하고 또 1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노동의 경직성은 생산성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기업 경영하는데. 그렇죠? 그래 전 세계에서 기업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한번 지적해보고 싶어서 장관님 되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동의 유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지금 그 의원직 하면서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유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쉽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평생 직업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옛날식 수십 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 특히 중소기업인 한계 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일테면 근로시간 또 하나 있죠. 정규직화 제로화. 네. 이러니까 모든 게 지금 비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요 문제 해결하는 건 노동의 유연성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숙식비 같은 게 다 포함되잖아요.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다 봐도 숙식비 상여금 포함돼 있거든요. 네. 왜 우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외국인 50만 명이 와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숙식을 하니까 역차별이 된단 말이야.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외국인들 더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숙식비도 월급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러한 유연성을 좀 가져와야 된다. 그거 동의하시죠? 네, 그건 아까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도 만들 생각이니까 네. 장관께서 그거에 대해서 장관 되시면 또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아까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업의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이요. 지금 기업가 정신이 사업하기 싫대요. 어떻게 행안할지를 모르겠대요. 내년에 어쨌든 16조 원의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담 기업들이 다 안아야 되거든요. 대기업들은 그 부담이 훨씬 적어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안는데,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그런 혼이 있는 그러한 거를 장관 되시면 해주셔야 될 테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생산성 올리는 가장 좋은 게 지금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거든요. 네. 스마트 보급에 스마트 공장을 계속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뭐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엄청 좋아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이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이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대체적으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것이 우리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공장 이 부분이 지금 기초적인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대상도 넓히고 그리고 좀 더 심화된 그런 그 기술들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30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꼭 해야 할 때가 한 7만 개 되는데 현재 2,800개 정도가 됐어요. 한 회사에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도 확대되고 심지어는 외국 ICT 융합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 단위로 생산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국내 여성들이 직접 시간 단위로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국내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 나중에 이 좋은 의견을 또 이렇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대기업이 바로 서야지 중소기업이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보완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도시공사에서 한 40개월 정도 상인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회계사 출신인데요. 인천도시공사를 업무를 정확하게 히스토리까지 파악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파악하는 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특질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려야지 조직을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네임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선거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2016년도 말에 기준 공무원들 전부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4급 공무원 이상이 1, 2년 근무한 게 88.72%입니다. 이게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저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중앙공무원들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올 3월부터 6개 부처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만들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우리나라 인사혁신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부정부패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서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 고용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과 비교해서 2013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 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도 9,1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고 자본 생산성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별건으로 공공기관 자체 생산성이 혹시 방만하게 경영될까 봐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원을 줄이려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 인원이 그대로 있을 때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기관이 그전과는 달리 서비스 기관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후보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가중치를 높여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은행들이 이 건전성, BIS 비율이 높아지고 경기 불안정성 강화로 해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91%인데 2016년도에 78.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 중에서 정책자금 비중이 17.1%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대출 행태가 공적 신용 보증 등 정책 자금으로 메꿔지고 있는, 보완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측면으로 보나 금융시장의 발전적 측면으로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해법으로 제가 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한 합성 유동화 제도, 이 합성 유동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꼭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분.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합성 유동화 제도는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된다는 그 지적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지금의 제도를 살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데 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생산성에 대한 유동수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부 공직자들 상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공무원의 자세는 그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중앙부처는 역시 정책 부서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그 좀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관계자들 오면 꼭 관련 연구원이나 뭐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와요. 하도 공직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연구원 사람들 설명해요. 사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연구원도 그런 점이 있는데 특히 이 산자부하고 중기부 산하에 이 연구원이나 이런 협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웬만한 저희를 머리를 안 쓰고 웬만한 일을 그쪽에다가 사실은 실무자들 시키는 거예요. 이건 본인 개발이 안 됩니다. 그냥 혹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물론 간부들에게 받을 때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위에 실장 국장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장 사무관도 직접 가끔 한 번씩 호출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 역량 개발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7시 반에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고용보다는 사실은 수출이라든가 투자에 그 강점을 뒀다면 그쪽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이 고용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면 혁신 능력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절충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보면 같은 것 같지만요. 뭐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 노력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고용 다 해야죠. 그리고 고용 친화적인 정책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더 적은 것은 기업하려는 의욕이에요. 기업하려는 의욕이 없으면 뭐 혁신이고 뭐고 돌아오면 다 버리죠. 기업하려는 의욕만큼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 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문제가 아까 잠깐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사무실에 대구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구엔 정치가 없습니다. 대구엔 경쟁이 없습니다. 대구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귀가 제 사무실에 쓰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에 대해서 홍정학 후보자가 말한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친화적인 것보다는 좀 밀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클로즈리하게 프렌들리보다는 클로즈리하게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기업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그 열매, 그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만 기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도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행복하고 벤처기업은 좀 신명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벤처기업 시장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좀 M&A 중간 회수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M&A 기술 탈취 문제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대기업들은 개발된 그야말로 이른바 개발된 어떤 기술을 인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카피캣 뺏겨서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자는 창업과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이 기술을 평생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M&A 시장에서는 이리 발전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술형 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구나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일 걱정하는 것은 창투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지금 하는 주식회사형 벤처 캐피탈이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해서 지금 굉장히 느려서 추경에 8,600억을 했고 향후 3년간 10조 원에 상당한 금액을 모태펀드를 통해서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형 벤처 캐피탈이 될 경우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심각. 확립이 안 되는 거죠. 불법 증여가 되는 겁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 규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중기부에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부분은 복합 쇼핑몰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답변 온 걸 보니까 복합 쇼핑몰 브랜드 파워를 빌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기부에서.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그렇게 깊이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복합 쇼핑몰 규제는 지금 진입 규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규제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영업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 2회 이상 휴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영업 규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 후보자께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서로 상생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이제 상호 간의 상생. 그러니까 제가 쇼핑몰, 백화점 등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검토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유통시설 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중기부의 답변처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견지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소상공인들도 저희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따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송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데요. 홍종학 후보자는 딱 여기에 맞네요. 캠프 출신이고 코드도 맡으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다른 캠코더 이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당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빈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또 일자리는 없고 또 청년들 실업도 없고 경제는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5년 생존율이 30%고 자영업자는 5년 생존율이 16%입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영업을 창업하면 안 되는데 거의 84%가 망하는데도 무모하게 들어와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론상에서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선순환을 하자 하는 거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 기업이 일자리나 분배나 복지의 창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지금 모든 정책이 세계 각국이 보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까 하는 그 고민하에서 모든 정책을 피는데 우리 지금 현 정권은 기업을 지금 자꾸 쫓아내는 거 아니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자꾸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도리어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뭐냐 해서 옛날에 성공한 개혁이라 여기 창업자금 이거 쓰는 거 보면 이게 대부분 80%가 정치자금 융자예요. 돈 꾸어주고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업이 됩니까? 그리고 이 멘토링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사업들은 또 중기부가 안 해요. 이건 또 과학기술정보가 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부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다 모아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유념하시고 정말 그래야 이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쪽에 전문가 그렇죠?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융자 중심의 이런 금융 지원은, 빨리 투자 지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나주화선 출신 손금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장모가 딸 증여 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정하신 것 같아요. 자료 열람을 하고서 물론 자료 제출이 부실합니다만 그 자료 열람을 하고 느낀 것은 국민들이 보실 때는 참 얄밉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빌딩의 월세가 공동계좌로 들어가고 딸은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와 이자 소득세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임대소득을 누가 1년 단위로 받습니까? 이자도 1년 단위로 내고, 그렇죠.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작년 2016년에 리모델링 등으로 손실이 나서 사실 딸이 받을 월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굳이 선배당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서 형식적으로 엄마 이자를 갚도록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선배당이 아니고 보증금 받은 거에서 채무 잡힌 거에서 좀 남은 게 있어서 아니 손실이 나서 15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인가 배우자 이자 엄마 이자 내는 명목으로 통장 계좌 이체를 해서 그 돈으로 엄마 이자를 내게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실질은 이 빌딩의 월세는 배우자 언니의 명의로 된 공동계좌로 받고 돈은 배우자 언니와 배우자가 나눠서 가지고 딸의 계좌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는 자금 세탁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딸 명의만 빌려서 증여세를 줄이고 실제 사용은 관리는 배우자께서 하신다면 이게 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 아니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송범주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답답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카운셀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가진 분들이 얄미운 거래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월세를 모아서 엄마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 갚고 있다.
월세 중 일부로 이자를 갚고 있다. 이런 거는 실제로 보면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은 돈 엄마가 집에 가서 준다고 가져가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 증여를 통해서 세금 덜 내고 시간이 흘러서 딸이 성인이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은 다 정리해주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저희 취지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딸이 성년이 되기까지에는 소득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매년 이걸 회계 정리를 해야 되고 회계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까지 하면서 이 거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겠구나.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재산이구나. 그래서 명의신탁 얘기도 나온 겁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하면 증여 자체는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부득이하게 최저임금을 1,500원 올린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려울 수도 있죠.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한계 기업들, 마지막 컴퍼니들이 좀 힘들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1,500원 올려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청정 부지로 속고 있는 이 임대료,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상공인들 평균 부채가 1억이 넘습니다. 이 부채.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이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이 골목 침탈, 이런 것들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관이 되시면 말이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1,500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이 승자독식 구조를 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 장관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벤처 붐 등을 조성해서 창업국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도 혁신 창업국가를 조성해서 창업을 촉진하고 또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투자가 왜 안 되는 거죠?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쪽으로 돈이 몰려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아까 김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기업들의 산하요금이 800조. 그 다음에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한 600조 이상 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부요고가 말이죠. 한 4천억 달러 됩니다. 약 400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들 따지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넘치고 넘쳐 흐릅니다. 근데 이 돈이 이 실물 시장 섹터로 들어오질 않고 말이죠. 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붐을 일으켜서 이 흘러다니는 이 과잉 유동성이 전부 이 실물 경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넘쳐 흐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장에. 투자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좀 이 중소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아이디어가? 네,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넘치는 이 자금을 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코스닥 시장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네, 하여튼 좀 그런 건 시간이 없으니까 유념해서 좀 규제 풀 건 풀고 해서 있잖아요. 이 자금들이 좀 벤처, 실물 경제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이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2017년에 중앙 정부 창업 자금이 있어요. 이게 한 2조 한 7,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창업 자금이 중기청,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노동부, 특허청에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이 때도 주문을 했지만 지금 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들 중앙부처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딱 한 방이가 돼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나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좀 모아야 된다.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 돈이 내려갑니다. 각 부처별로 쫙 내려가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도 각 과별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도 몰라요. 이게 수도꼭지처럼 그냥 쭉 빨대 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모아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거버넌스 만들어서 이해 당사자가 다 참여하고
이래서 좀 이 돈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수 있도록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관님이 되시면 이 정말 각 구체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보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재구축도 했고 재정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패한 그 나라가 그리스 같은 경우 근로자 중심으로 갔고 공공부문 확대를 했고 무차별적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 인위적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규제를 좀 풀고 법인세도 좀 낮추고 공공일자리보다 공무원 늘려봐요. 국민들 불편합니다. 공무원 느는 만큼 그만큼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정부 간섭이 세져가지고 시장 경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자꾸 정부가 그 앞에서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돌려라 또 뭐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동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성노조도 양보를 해야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뭐 규제 완화하고 작은 정부하고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고 법인세 인하되는 곳에 기업가가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노조가 설치고 저희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죠. 재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하고. 그러나 대기업하고 재벌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빨리 커서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빨리 커서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대기업이라고 해서 악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지금 아까 김병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선 대기업의 고용률이 52%가 넘잖아요. 우리는 12%고 그럼 대기업이 많아져서 그 고용을 많이 하면 이 자영업자들 무모하게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규제를 좀 완화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 기본법 하자. 그다음에 규제풀이 전법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또 수도권 규제도 좀 완화하자 하는 게 청년들 일자리를 좀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좀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생기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부가 혁신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관점, 기업들의 투자욕을 일으키는 데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의석 의원님 그 말씀에 저는 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혁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렇고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혁신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높이지만 이게 숙달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기술이 높지만 임금이 약간 높아서 해외하고 경쟁이 되는데 기술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의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베트남 같은 데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냥 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한쪽에 저희 우려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기업이 바로 그 임금을 높여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그 복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